북한이 오는 5월 7일부터 열리는 당대회 참가할 대표 선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북도서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활동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9일 오후 강원도 원산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분석 결과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발사 장소에 모여 있었던 부대들이 어떤 부대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이 발사체가 200km 날아가는 그 속도, 네. 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정밀 분석해야지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독특한 것은 네. 지금까지 그런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전부 다 해상을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내륙에 표적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륙을 향해서 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기습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사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상에다 쏘게 되면 네. 국제적으로 인터넷상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선포된다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네. 어떤 사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자기들 지역에 표적을 설치하고서 내륙을 향해서 쐈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네. 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 대북 국제적인 압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해관부 정상회의 가기 직전에 또 무언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서울을 공격하겠다든가 하던 그러한 것들을 내륙적으로 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네. 한 번 더 위협하는 그런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정확한 분석 결과는 좀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 쏘아 올린 위치 그리고 오후에도 발사를 했거든요. 이게 단거리 발사체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마 그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발이 최대한 아마 5발 정도까지 쏘는데, 한 발만 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이 되고,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쪽을 향해서 동해안을 가로질러서 북한의 그 어떤 낮은 선봉 바로 밑에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게 200km다. 그러니까 그 대칭 개념으로 쏠 때 원산에서 그것을 쏘면 우리 200km, 대전까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대전까지 쏠 수 있다. 이런 걸 아마 간접적으로 무력 시위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어쨌든 오후 5시경이면 군부대 대체로 일과가 끝나고, 그러니까 북한이 오후 5시 이후나 새벽 5시, 4시 이때 주로 쏩니다. 새벽에 많이 쐈어요. 그렇죠. 새벽에 많이 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군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공포심을 주면서도 자신들도 또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쐈을 때 남측이 보복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택해서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토끼 모양으로 생겼는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그 귀끝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도상으로 그쪽으로 쏘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과거에도 이렇게 그렇죠. 북한이 청진 방향으로 예, 쏘았다, 이렇게 육지로 볼수 쏘아 있습니다. 올린 적이 있습니까? 미사일을 소위 그 내륙 상공을 통과해서 내륙에 있는 표적으로 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거죠. 그것이 미사일이라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비행체가 얼마든지 중간에 낙탄이 돼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황해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원산에서 동북쪽으로 내륙을 향해서 쏘는 이런 행태로 봤을 때 대단히 무모한 짓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 그리고 위협의 연장선을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북한의 동향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5월 7일부터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여기에 참가할 대표자들을 선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 북한의 당대회 시스템이 뭐 중국이나 구소련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과거에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소련의 이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의 원칙, 규약, 강령이 이제 다 퇴색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뭐 아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향하고 그 방법을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 북한당은 이게 세습되는 봉건 정당이다 보니까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너무나 이탈된 당이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당 대표들을 뽑는 것은 이제 시, 군 지역에서부터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약 3천 명의 대표가 평양에 모이게 되는데 그 대표들도 이제 결의권을 가진 대표가 있고 의사권만 가진 대표가 있고 그래서 대체로 그 인민문화궁전이나 체육관에서 이 3천 명이 모이는데 그 결의권을 가진 당 대표들은 다 1층에 앉고 2층에는 이제 의사권만 가진 일종의 이제 옵저버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이렇게 대표 들었다 놨다 하는 건 그건 대의원증입니다. 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손드시하면 대의원증을 들어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데 당대회의 대표들은 이 대표로 선출되면 그 대표증이 나옵니다. 그게 아주 대의원증 못지않게 멋있게 만들어서 어떤 그 프라이드를 높여주고 그러는데 그걸 들고 가서 이제 결의권을 행사하지만 그야말로 100% 찬성이지 그게 뭐 반대표를 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북한의 대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687명이 대의원이 뽑히면은 우리가 최근에 어떤 시의 대의원이 경쟁자가 없어서 바로 당선되듯이 북한 대의원은 사실 경쟁이 없는 대의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당대회와 최고위원회는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시군별로 뽑혀지만 거기서 또 그 사람이 다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도급에 올라가서 또 선별이 돼가지고 실제로 3천 명이 올라가는 경우가 그 정대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 그리고 중앙 단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걸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 당대회가 사실 36년 만에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당대회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36년이라고 하는 기간 사실 그 김정일이 통치할 때는 그 당대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가 1980년에 하고 난 이후에 36년 만에 그것을 다시 해보겠다 하는 것은 김일성이의 그런 통치 방식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모방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그 통치 방식에서의 큰 차이점은 김정일은 신비주의를 목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 신비주의를 유지했는데 비해서 김정은은 아주 현장 지도도 많이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옛날에 김일성이가 하는 행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5년 차를 맞이한 이 김정은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발표도 하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지도부를 다시 선출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 당대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당대회를 보면서 향후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 북한을 끌고 갈 것이고 대남 정책은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북한의 행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통치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대회인 것 같은데요. 북한 지도층의 세대 교체 상황을 어느 정도나 보여줄지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김영남, 그 명몽상의 국가 수반인데 여든이 훌쩍 넘은 고령이에요. 이 인물이 뭐 바뀔지 어떤 인물이 변화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 북한이 보였던 그 모습은 한번 임명이 되면 거의 변동 없이 뭐 사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갈아치운다든가 하기 전에는 항상 그대로 꾸준하게 그 사람을 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들어서면서는 상당히 자주 이 사람들을 바꿨어요. 지금 한 5년 동안에 여러 명의 그 인물들을 소위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을
여러 자리에 이렇게 교체해서 앉혀가면서 테스트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남이가 고령이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그 자리까지도 자기가 그냥 하면서 또는 자기 측근 네. 누군가를 앉히면서 이번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바뀐다면은 그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좋아하고 네. 뭔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떠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 5년 동안에 워낙 잦은 숙청과 그렇죠. 그 위치 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고려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 행보를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 날 네. 러시아에서 할 때는 김영남이 가갔고 중국에서 할 때 우리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 중국의 전승절에는 네. 그 최용해가 갔습니다. 네네. 북한의 지금 그 엘리트 권력층 중에 군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인물이 최용해고 그렇다면은 최용해가 점쳐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최근에 들어서 황병서와의 갈등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주변에 자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 소장님, 그 당대회 기간이요. 짧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통상 짧게는 뭐 3일에서 길게 12일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3에서 5일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3일 내지 5일이 아마 5일 이상은 절대 안 넘는다. 왜냐하면 5일 이상 토의할 문제도 없고 보여줄 게 없습니까? 예, 그것도 지방에서 올라온 3천 명의 대표들을 먹여 재울 만한 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까지 길었던 게 지난 70년 제5차 당대회 때 잘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또 한편으로 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를 대폭 긴장시킬 만큼의 그런 그 도발까지 하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무한 행동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안 소장님, 그 짚어주셨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상당히 조악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레이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한다면 남측에 어떤 도발을 해올 수도 있을까요? 최근에 북한이 뭐 청와대나 청와대 주변 또 우리 정부기관 여러 목표를 제시하면서 네. 소위 불바다만이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이 뭐 그렇게 결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들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방사포를 쏜다거나 무슨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무인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를 공격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자 말씀하셨던 무인기라는 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자살 폭탄처럼 떨어져서 폭파한다. 물론 뭐 북한이 그 플라스틱 조각이나 그 무슨 또 이런 전자장비 GPS는 뭐 일제도 쓰고 중국제도 쓰고 다 조립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잿가루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강한 폭약을 집어넣어서 어떤 자살 폭탄 특공대처럼 이게 떨어지면서 청와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다른 우리 정부기관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무인기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거의 2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찰 총국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영철 대장이 아직 대남 비서로 오면서 정찰 총국장을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 군부나 뭐 심지어 외무상이 나서서 지금 미국의 뭐 핵폭탄 투하를 운운하는 거 보니까 부서별, 부처별로도 이 충성 과잉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정찰 총국에서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뭔가 김정은의 충성에 가장 앞장섰다 이런 걸 과시할 때 이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우리로서는 좀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군요. 네.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 리수영 외무상까지 나서서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할 건가요? 그 미국과 뭐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공산주의 혁명 전술에 보면 협상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기술은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정말 긴장을 시키는 그런 수사적인 위협 이런 네. 것들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야, 너 그 무슨 소리냐 하고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워싱턴을 가상 표적으로 한 동영상, 네. 핵이 터지는 동영상도 방영을 하고 또 외무상이라 그러면 외무부 장관인데 그런 고위층에서 직접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핵전쟁을 운운하고 하는 것들은 그 정도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그러니까 협상 좀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포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사적으로 지금 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과의 이 대화 창구도 완전히 지금 차단이 됐고 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는 이 국면을 무언가를 만들어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미국과의 직접 대화, 네. 미국이 좀 나와라 하는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 대화를 통해서 핵을 지렛대로 이용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주의를 좀 당부를 했는데 북한이 왜 이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3월 초에 단동이나 압록강 지역에 가서 한번 그쪽을 시찰한 적이 네. 있는데 뭐 연구 겸 갔었는데 그때까지는 북한이 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이 제재가 가해지면서 몸을 잔뜩 움츠렸는데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뭔가 협박을 하고 아마 할 수 있는 도발은 그쪽 지역에서 우리 아직도 관광객이나 뭐 연구자들이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납치해서 뭐 현재도 북한에 지금 뭐 3명 이상이 납치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이걸 납치를 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위태로운 긍지에 몰릴 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행동 반경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북한이 그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노리면서 우리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당부한 대로 그쪽 지역은 될수록 아마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북한의 그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만 더 지금 제재가 길어지면 거의 식당이 아마 한 30%가 네.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호기심이나 그런 것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지만 가고자 한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